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도시의 동부님이 오늘 한준호 의원이 김용남 후보 지원 나왔습니다. 두 분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이 다 당선돼야 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한준호 후보가 진짜로 경기 평택을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용남 후보의 지역구를 방문해서 유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SNS에서는 되게 뜨거운 반응 많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든든하다. 뭐 이런 측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시는 민주당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원 내에서도 좀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를 아끼는 마음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비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김용남 후보 한 번 라이브 방송 유튜브로 키면 7,500명 정도 야, 저도 들어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일요일에 켰는데. 네, 아마 네. 한준호 의원님도 지금 평택 가서 좀 질투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준호 후보가 그때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는 3,500명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김용남 후보와 평택을 선거가 정말 뜨거운 것 같고 한준호 의원님이 이제 평택 내려가셔가지고 뭐 평택 지역 행사도 함께 참여하고 또 국토교통위 본인 상임위로 관련돼 있는 유관단체들 같이 만나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한준호 의원님도 워낙에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던 참모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김용남 후보의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인 이제 그 지역구에서 평택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준호 후보가 켰고 그 썸네일 제목이 준호가 뛰놀던 청북 안중 이제 용남이 뛰남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 한준호 후보가 평택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는 느낌으로 이제 평택 방문을 한다 이런 것 같고 네. 우리 정민철 씨가 소개를 해줬지만은 가서는 고덕 국제신도시 연합회 간담회 평택 개인 택시 조합 간담회를 한다고 하길래 뭔 영문인지 알아보니까 한준호 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라서 민원 청취를 하기에는 둘도 없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컨셉으로 내려갔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국 후보랑 지금 김용남 후보가 맞붙고 있는 경기 평택을 상황 좀 어떤 식으로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좀 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산에서 보수 후보의 분열이 평택에서 진보 후보의 분열과 거울 효과로 서로 비추고 있다. 그런데 이 선거는 아마 선거 이후에 후유증도 없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그 2열에 있는 후보들 황교안, 김재현 그렇죠. 네. 예,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막판에 중요하죠.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황교안 후보가 좀 교회표를 많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좀 많이들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김재현 후보 표는 어딘가에 합리적 선택의 어떤 상당히 고민하는 표가 될 거. 고민하는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돼서 아마 거기서 지금 두 후보 표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굉장히 사실은 결정력이 있는 표입니다. 이게 거의 10%가 안 된다 그래도 상당히 결정력이 있는 표. 근데 그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표는 만약에 완주를 하면 뭐 사실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이제 그 드롭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표의 향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정체성적으로 정당의 정체성적으로는 조국 혁신당하고 더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또 후보 간의 관계망을 또 보면은 조국 후보가 처음에 이제 틀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도 가까운 것 같은데 선배가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평택 선거는 평택 선거에 끝나지 않고 울산 선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역별로 각자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정당의 활동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평택 줄게 울산 다오 울산 줄게 평택 다오 뭐 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게 막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또 조국혁신당 3자 간에 모종의 저는 합의안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나온다? 네. 근데 지금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여론조사마다 30%를 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이게 치고 달리는 후보가 있으면 대체로 이제 수렴이 되는데 지금 이 선거는 애매한 오자 구도로 막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더 싸울 거거든요.
더 극악하게 아마 그냥 하여간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울 거다. 그러면은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합당을 한다 그랬다가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뭐 없어. 그리고 선거연대도 그냥 무산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진보당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평택 선거가 소위 이제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힘이 뭉쳐야 합니다. 특히 국회 안에서 할 일이 많아요. 이번에 개헌 무산되는 거 보십시오. 무슨 느닷없이 건국의 뭐 새마을은 또 왜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권력구조 어이가 개편부터 시작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보니까. 수준을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게 돼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성에서 이진숙 후보가 살아온다거나 그리고 또 울산에서 김태규 후보가 살아온다거나 뭐 이용 후보가 살아온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인자들이 살아 돌아와서 국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극우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아주 분명하게 명징하게 보여줄 거예요. 이진숙 씨가 처음 그 방통위 출근할 때 군화 같은 장화를 신어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국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면 굉장히 우리 정치가 암담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평택을의 결정이 좀 결심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그러니까 도대체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이 뭔지. 그러니까 어떤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출마한 건지 그리고 출마한 가운데 이러저러한 현안들이 생겼을 때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과 지혜가 있는 건지 저는 유권자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흔쾌하게 표를 던질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 노력이라고 것 봅니다. 같아요. 예. 예. 저는 힘들잖아요, 너무. 저는 이 의견에 약간 다른 의견이 좀 있는 게 그 울산주의계 평택다오는 이미 저기 지방선거 초반에 끝나버린 얘기고 아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네, 보인다.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의외로 진보당에 꽤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진보당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하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 제 쪽에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원래 울산주의계 평택다오가 논의가 되고 있었으나 조국 후보의 등장으로 모든 게 다 아사리 판으로 들어간 지 이미 너무 오래됐고 그 차원에서 소통은 아예 끊겼고 그 김상호 울산시장 후보도 계속 얘기하는 게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후보를 거의 지금 배제한 채 뭐 진행되고 있다라는 속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평택도 진보당 캠프에서 굉장히 단결해서 뛰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다음 날에 진보당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단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드시 조국 후보를 이기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진보당 캠프 안에서는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평택을의 모든 감정을 맞는 건 조국 후보예요. 일단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검증이라는 차원의 공격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것도 조국혁신당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계속적으로 평택을 전국구 선거를 끌어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갈등의 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진보당 이 셋의 단일화를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김용남 후보가 진보당 김재현 후보님과 좀 자주 소통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서 단일화는 진보당 캠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내부적인 분위기가 실제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김용남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김재현 후보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국 후보가 맨날 국힘제로 외치시지만 가서 유이동 후보나 아니면 극우의 대명사인 황교안 후보에게 어떠한 뭐 공격이나 검증의 칼날 들이미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왜 계속 국힘제를 외치면서 민주제를 원하는 것처럼 김용남 후보에게 마치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검증의 칼날 들이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향 수정이 생긴다면 그러면 정말 국힘제로 그리고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조국 후보의 미비함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 정신을 실용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대로 민주당이 얼마만큼 실용주의적 측면으로 나아가서 민주당이
새롭게 이제 완전한 지방선거까지 지방정부까지 다 차지해서 이재명 정부가 발맞춰서 가느냐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중도 실용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이 김용남 후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가 더 이번 평택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의 기대와 그리고 바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목요일 오후 8시에 김영남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아마도 간담회를 여는 상황인 것 같고 주말에는 보니까 개소식이 또 열리는 모양이던데 결국은 이제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전원이 다 아직 평택에 내려가가지고 굉장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그런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느냐가 선거 판세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폭의 지원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상당히 대대적인 어떤 그 높은 우선순위로 평택을 일단 전략 지역으로 볼 것이다. 이거는 거의 뭐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판이 열릴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판이 짜인다? 네. 우선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민주당이 자기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거 당원 투표하고 추인받아야 될 사안인데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한국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차원에서 만든 그 당원 당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후보를 안 내겠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제3의 정치라든가 군소정당이라든가 이럴 때 좀 곁을 내주고 크게 이 진보 진영을 품어주는 이게 과거의 민주당의 품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아예 그냥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그냥 막 맞불로 같이 후보를 내버리는 난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낯설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이랬나.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다가 또 이제 조국 그 혁신당이나 김재현 후보 쪽에서 보면은 지금은 어떤 시대 정신이 실용주의라 그러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중도 보수화라고 봅니다. 중도 보수화.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왼쪽 놈이 비어 있거든요. 말이 사실은 뭐 조국 혁신당이 사회권을 얘기하지. 지금 저기 그 날로 확대되는 불평등, 양극화, 기후 위기, 소수자. 지금 좌파 그 의제들이 위축될 대로 위축돼 가지고 주변부로 밀려나고 그러면서 주가 8천하고 이 수출하고 반도체 가격에 우리가 다 환호하고 있으니까 그 성장의 그늘에서 이 소외된 사람들을 아는 이 제3정당 이 진보적인 목소리가 교두보가 단단해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으로 가면 갈수록 비어있는 왼쪽 놈은 더 활기차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역할 분담되는 어떤 그 정치를 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의석수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전체적인 판을 끌어가는 옛날의 그 민주 진영의 맏형 노릇으로 이렇게 좀 어떤 그 관리를 하는 모습은 어땠을까? 근데 그냥 똑같은 선상에서 다 그냥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그 이재명 정부 집권 후반기에 또 다른 분열로 연결될 어떤 소지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좀 걱정이 좀 있다는 거죠.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게 제가 정확하게 진보당을 지금 뒤에서라도 지원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특히 청년층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안에서요. 너 좌파야라는 말이 욕이에요. 아 좌파야라고 너 하는 좌파야가 욕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좌파가 용이된 세상에서 앞으로 AI 시대의 재분배라든지 불평등 해소 이런 얘기를 꺼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만 해도 김영범 정책실장이 그 국민 배당금제를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 국민 배당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냐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그 블룸버그나 아니면 해외 투자 자들 그리고 할 때 횡재세로 번역을 해서 퍼갔어요. 아 그 외신이 네. 횡재세로
번역을 네, 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해서 이들의 초과 이익을 마치 국민에게 배당하겠다는 식으로 가서 코스피가 오늘 한때 5%까지 폭락했던 이유가 아하. 그런 측면에서 외인들의 그 심리를 자극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용보 정책실장이 해명을 내놓자 2.6%까지 다시 반등했죠. 네, 조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오히려 나서서 좌파를 욕처럼 쓰고 오늘도 공산주의냐, 이 그러니까, 국민 네. 배당금제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반응들이 청년들 중심에서 나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AI 시대 불평등이나 이런 걸 해소할 수가 없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보 진영 그리고 좌파 이런 담론들을 매력 있게 꺼놓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해서 그 조국혁신당 그러면서 너무 잘 됐으면 좋겠었고 진보당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조국 후보가 평택을 선거 나오면서 진보당이랑 희석됐지. 네, 조국혁신당 잘 가고 있었는데 이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진보당 청년 정치인들한테 계속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잘 가고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원점에서 있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